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미 이민 세관 단속국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검거 작전에 반발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경찰이 공포탄과 최루탄까지 발사하며 시위대를 진압해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직접 주 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민권운동 시대 이후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합적인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핵심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LA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하루빨리 평화롭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6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입니다. 변화무쌍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경북 북부권 지역 농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올봄 초속 27m 강풍을 타고 확산한 산불에 더해 산불 진화 이후에는 냉해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우박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지역 우박 피해 현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5월 28일 낮 12시부터 약 20분 정도 경북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와 함께 1.5cm 크기의 우박이 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서 사과, 복숭아, 자두와 같은 노지 과일을 비롯해서 감자, 고추 등에서 열매와 잎이 찢기거나 파열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잠정 집계한 도내 우박 피해 농가는 1,800여 농가로 피해 규모만 970헥타르에 달합니다. 네. 시군별로 피해 면적은 청송이 350헥타르로 가장 넓었고 안동에서도 190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북동부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북부권인 영주에서 72헥타르, 문경과 의성, 봉화에서는 각 50헥타르의 피해를 입었고요. 청도에서도 84헥타르의 피해가 나는 등 사실상 도내 전역에서 우박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도내 우박 피해 농가가 1,800여인데 특히 그중에서 과수 농가 피해가 가장 컸다면서요? 네, 가수별로는 사과의 피해 규모가 827헥타르로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50헥타르, 자두는 27헥타르 등 가수 농가의 피해가 집중이 됐고요. 감자 30헥타르, 배추 13헥타르, 고추 12헥타르 등 밭작물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동, 청송, 의성은 지난 3월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잖아요. 당시 산불 피해는 또 어느 정도였죠? 네, 축구장 14만 개, 10만 헥타르 수준의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로 인해서
농축업 분야에서는 농작물 피해 면적만 2,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어허. 하우스가 1,500동이 피해를 입었고요. 축사는 470동, 농기계 8,300여 등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에서 총 450개 마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산불 피해를 입은 데 더해서 잇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산불이 3월 28일에 진화가 됐는데요. 또 그 시기에 냉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3월 말 4월 초 같으면 과일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이때가 바로 개하기로 이제 가수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인데요. 네. 가뜩이나 올해의 경우에는 2월 내내 이어진 한파로 인해서 꽃봉오리가 얼어 암술이 죽은 채로 꽃이 피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피었던 꽃마저 또다시 덮친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에서는 3월 29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개하기, 꽃능, 고사 등 6,300여 농가 3,120헥타르에 달하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올봄 날씨를 좀 떠올려 보면요. 겨울옷을 정리해 넣질 못했어요. 당시 뭐 덥다가 춥다가 또 다시 더워지는 말 그대로 널뛰기를 반복했거든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나요? 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추위와 더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기온은 12.5도로 평년보다는 0.6도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기온 변동은 12.1도에서 14도까지로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별로 기온이 널뛰기한 것인데요. 특히 3월 하순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일주일간이나 이어졌는데 다시 4월 중순이 돼서는 기온이 떨어졌다가 사흘 만에 13.6도나 올라 낮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로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은 16.6도였다가 5월 20일 이후에는 경북이나 수도권, 강원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널뛰기 기온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기상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큰 기온 변화는 지난 3월과 4월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중위도 대기의 파동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기 파동에 의해 저기압과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을 번갈아 지나가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국내에 유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전국의 평균 강수량이 230mm 정도였고 강수 일수는 26.9일로 평년인 248mm와 25일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5월에 집중이 됐었고요. 3, 4월에는 건조한 날씨가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고 수도권에는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늦은 4월 13일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에 결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사과 같은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불과 2달 사이에 산불, 냉해, 우박까지 이런 재해가 이어지다 보니까 무엇보다 올해 사과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세 가지 재해가 겹쳤던 경북 북동부권의 5개 시군의 사과 재배 면적은 약 9,400헥타르로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3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송의 한 해 사과 생산량은 약 7만 5천 톤인데 이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15%에 달하거든요. 원래는 각종 재해로 인해 사과 도매 가격이 10kg에 6만 5천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8.3% 내릴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65% 정도 비쌀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불 영향으로 인해서 사과 재배 면적도 약 2%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우려는 더욱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불에 냉해, 우박에
악재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중요한 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일 것 같은데요. 네, 냉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농작물 피해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일 때, 그리고 우박 피해는 시군별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일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1헥타르당 가수의 경우에는 249만 원, 채소는 240만 원, 일반 작물은 74만 원의 재난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농가에서는 농약 구입비라던가 방제에 필요한 실제 비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변화하는 기후는 이제는 이상 기후가 아니라 새로운 기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철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제는 일상이 된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기후는 이제 일상이 됐죠. 결국 농민들 또 일반 소비자도 직격탄을 맞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대응 체계가 잘 갖춰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디오 6시 19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특히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안동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한국정신문화재단 컨벤션뷰로 변동현 단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변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안동 컨벤션 뷰로 사업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동 컨벤션 뷰로 사업이 뭔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동 컨벤션 뷰로는 안동시를 대표하는 지역 마이스 전담 조직으로
국제회의, 전시, 기업 행사 등의 유치를 목표로 행사 발굴부터 개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유치를 위해서 대상 단체를 직접 조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와 제안서를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고 또 유치가 확정되면 지역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또한 안동 지역 기반의 마이스 서포터즈를 운영하거나 지역 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모임인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동 컨벤션 뷰로는 결국 안동의 마이스 산업 전담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단장님께서는 전에 서울관광재단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전담해 오셨잖아요. 네.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안동의 마이스 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예. 제 서울 마이스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안동은 규모보다는 차별화된 매력이 큰 강점입니다. 네. 네. 유네스코 3대 세계유산과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전통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 학술, 특화 마이스 분야에서 경쟁력이 매우 강력하고요. 또 최근 그 중앙선 고속화를 통해서 KTX 개통과 증편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접한 의성 군위 지역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외까지 접근성 개선이 가시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저희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는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동뿐만 아니라 제주나 전남 정말 여러 지자체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이 마이스 산업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마이스는 일반적인 관광 소비를 넘어서 지식과 네트워크가 교류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숙박, 식음 등 직접 소비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회의 주제와 연계되어 있는 학술, 산업 교류를 통해서 지역 자산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안동처럼 문화적 기반이 탄탄한 지역에서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청년 고용,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도 작동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은 네. 일반 관광객보다 마이스 참가자들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일반 그 소비가 대략 1이라고 치면은 마이스 쪽에서는 최소한 1.7에서 2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군요. 네, 결국 그렇습니다. 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 컨벤션 뷰로는 안동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를 거점으로 삼아서 자체 확보한 천여 개의 학회, 협회, 기관 리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요. 네. 또 유치가 확정이 되면 하회마을, 한국문화테마파크, 선성현 문화단지, 도산서원, 원령교 등의 인근 자원, 그리고 안동의 풍부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들과 연계해서 회의와 체험, 일정을 만들어서 참가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개 지역기관이 참여하는 안동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면서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동형 마이스 생태계 조성과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체, 체험기관, 교통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인센티브 투어나 대형 행사 수용에 공동 대응하는 지역 기반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성과로는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지금 저희 컨벤션 센터의 이용률은 전년 대비해서 뚜렷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회의, 포럼, 학술대회,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마이스 행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면서 시설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 행사 유치를 위해서 인근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도 강화되고 있죠. 저희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선성현 문화단지를 함께 활용한 회의 플러스 체험 방식의 프로그램이
점차 정착되면서 해당 시설 방문객 수도 꾸준히 동반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단순 참가자 체류 확대를 넘어서 지역 관광 소비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관광재단과의 MOU 체결로 대도시와의 연계 이벤트의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 관광 소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국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했잖아요. 안동에서 네. 1박 2일 팸투어를 진행했는데 이것도 네. 뭐 지역 관광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우리 지역의 그 전통 문화와 관광 자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동 마이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SNS상의 영향력이 큰 국내외 인플루언서 70여 명을 초청해서 1박 2일 팸투어를 지난주에 진행했습니다. 네. 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실제 콘텐츠 제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숙박, 이동, 체험 중심으로 구성했고, 저희 전통문화 공간과 컨벤션 시설을 연결한 일정으로서 회의와 관광이 공존하는 지역 마이스의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놀랍죠? 참가자들은 하회마을, 도산서원, 컨벤션 센터 등지에서 체험형 콘텐츠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요. 네. 개인 채널을 통해서 좋아요, 댓글, 공유, 리그램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네. 지금도 계속 다양한 스토리를 SNS 공간에 올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비공식 자료지만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총 85개의 포스팅을 통해서 벌써 100만을 넘은 뷰가 있고요. 어허. 또 645개의 스토리가 올라왔었고, 그리고 4만 개의 좋아요 등의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후 학회, 기업, 담당자들이 안동을 개최지로 인식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고, 팸투어 참가자 중에 일부는 후속 콘텐츠 제작이나 행사 연계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또 단장님이 마이스 산업의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단장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동의 네.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안동만의 고유한 마이스 포맷을 개발하고 이를 학술회의 또는 공공행사에 적용해서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대구 경북권을 중심으로 세일즈 활동을 더 확대하고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 체계를 보다 실무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한계 속에서도 마이스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중심으로 안동의 마이스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동 마이스에 대해 우리 안동을 사랑하시는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뻔한 게 아닌 안동만의 특색을 바탕으로 안동의 마이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재단 컨벤션 뷰로 변동현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조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조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내일이면 꼭 일주일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엿새째,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한 분이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할 수 있구나. 일단 이런 느낌을 갖게 한 일주일인 것 같고요. 네. 예, 일주일 동안 어쨌건 지금 혼란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모로 뭐 예측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들도 잘 다독거리시면서 또 행정이나 이쪽의 질서도 바로잡아가면서 그리고 또 외교 문제 등도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뭐 일단 아주 든든합니다. 아하, 네.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일을 하는 정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뭐 그만큼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그 이전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도 우리 경제가 계속 침체를 거듭했거든요. 사실 민생이 거의 뭐 붕괴됐다 할 지경이었는데 거기에 비상계엄이 얹어지면서 뭐 다 아시다시피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또 물가 폭등 뭐 이걸로 지금 뭐 심각하잖아요. 네. 뭐 최근만 보더라도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이게 주요 19개국 중에 우리가 지금 꼴찌예요. 또 올해 성장률 전망은 0%대란 말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 4분기 자영업자 저축은행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래요. 사실 저축은행 같은 데서 돈 빌리면 이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라는 얘기는 연체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 뭐 자영업자가 한 해 100만 명 넘게 지금 폐업하고 있는 사실 이런 실정이니까요. 제일 먼저 민생을 그리고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을 챙기는 거 저는 이게 뭐 최우선에 두어야 될 과업이 맞고 그런 점에서 이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저는 이게 첫 행정명령이다. 대단히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실효적이다. 현장에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정치 행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오늘 2차 회의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책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그 계엄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새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1,350원대까지 내려오고 그렇죠. 또 코스피 지수도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 투자도 지금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외부 상황은 이제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측 가능해지니까 상당히 지금 호전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심각한 건 내수거든요. 네. 지금 소비 위축이 어느 정도냐면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는 교육비. 진짜 밥값은 줄여도 우리나라 분들이 교육비는 안 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교육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어요. 어허. 그리고 그 술, 담배 이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류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 이게 지금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집계를 시작한 2006년도 이후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고요. 거기에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뭐 고금리죠, 고물가, 고환율. 그래서 오늘 저 대통령실에서 이 2차 회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빨리 편성하라.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지시했고 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이런 방안들이 오늘 논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차 추경 편성 관련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뭐 서둘러 이루어질까요? 이게 지난달 국회에서 1차 추경안이 한 13조 8천억 원 정도가 통과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2차 추경 편성이 이제 아마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오늘 논의를 거쳐서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사실 12조 이런 건 너무 적다. 34조 원, 13조 이 규모로는 안 되고 34조 7천억 정도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협의해서 적어도 한 30조 원 규모 이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에게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 지역 화폐로 좀 민생 지원금 이런 걸 좀 지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좀 내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지금 추진돼야 한다. 그런 생각인데요. 네. 앞으로 정부 쪽과 우리 당이 잘 협의하면 이런 추경 편성이나 또 내수 진작을 위한 그런 민생 지원금 등등 이런 게 좀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민생이 회복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주요 인선 얘기를 해볼게요. 대통령실 7명의 수석 중 5명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에 이어 오광수 민정수석,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을 임명했는데 이번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사는 대통령께서 아마 선거 기간에 내내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의 또 이런 평가나 조언도 많이 들으신 것 같고요. 저는 적재적소에 알맞는 분이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인수위 없이 급하게 시작한 정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각 구성만 해도 한참 걸려요. 국무총리 또 국회의원 좀 받아야 하고요. 네. 또 장관들 청문회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실이 빨리 안정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인 만큼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빨리 일 제대로 시작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지금은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윤 전 정권 때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내일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통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요. 내란 특검법은 요게 2차례 거부됐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찾아보니까 모두 4차례나 거부했더라고요. 4차례나요? 예. 최혜병 특검법도 3차례. 그렇게 거부해서 폐기됐던 법률안들인데요. 사실 대통령이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이거 거부한 전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의라든가 또 전례를 무시하고 거부권 남발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 분노가 많이 촉발됐는데요. 이제 정부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줄곧 내란 종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국정의 난맥상들 또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해 왔으니까요.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없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그렇죠. 처음인데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또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죠. 근데 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사실은 민의에 입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국회를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도록
그렇게 국회를 구성해 주신 것도 또 국민의 뜻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게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저는 올바랐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고요. 다만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이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입법을 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그게 어느 대통령이든 뭐 설령 그게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네. 자신과 관련 있는 자신의 범죄를 뭐 이렇게 규명하기 위한 이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거부권이 좀 제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향후 입법의 과제 혹은 헌법 개정을 할 기회가 있다면 뭐 그때 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앞으로의 3대 특검법 수사는 속도전일 텐데요. 오늘 네. 오전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던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는데요. 이게 뭐 12.3 내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막기 위해서 중무장한 그런 병력을 동원했고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도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호처와 공수처가 또 경호처와 경찰이 이렇게 국가기관들 사이에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건 내란이라고 할 만한 거죠. 법원의 구속영장,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왔다 내란이죠. 그래서 엄청난 또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까지 초래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 경호처 지도부가요. 그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사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라라는 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보복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또 어떤 형사 책임까지 당연히 다 물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비화풍 관련해서 처음부터 그 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도요. 저 경호처가 어느 정도는 또 개입인 것 같은 이런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수사가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우선 당시 경호처 관계자들,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무 정지시키고 뭐 대기 발령해야 하는 거죠. 적절한 네. 조치죠.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는 계속해서 일주일간 쇄신에 쇄신을 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브리핑 방식을 바꾸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카메라 넉 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질문하는 취재진까지 비추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미국 백악관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이번 그렇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미국 백악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브리핑할 때 보면 저는 확실히 좀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생생해요. 어허. 그리고 예 기자들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서 또 기자단의 그 분위기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브리핑이 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기존의 우리 방식은 보면 그냥 되게 일방적이에요. 그러면 혹시 저거 뭐 짜고 치는 뭐 그런 기자회견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 기자가 어떤 의도로 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기자는 어떻게 그 답변을 수용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현장에 그런 어떤 그 소통 분위기 이걸
우리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좀 기존의 이런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쌍방향 소통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런 의미 아니겠는가. 네. 소통과 경청이라는 이 주제를 이제 유난히 강조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 만큼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또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과도 제대로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비록 작은 변화긴 하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대선 패배 후 책임 공방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비대위로 가느냐, 전당대회로 가느냐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의원총회가 오후에 있다고 하던데 제가 사실은 그 의원총회 아직 결과를 제가 보지 못해서 네, 아니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기는 제가 좀 어려운데 다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네. 예,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5대 개혁안을 보니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9월 달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또 대선 후보 부당 교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이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혁안이 저는 단순히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또 입지를 만들어내고 또 내지는 또 내부의 어떤 개파 싸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단순히 무효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계엄이라든가 이 내란에 협조해 왔던 그런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모습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이런 것들에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되고요. 그런데 정작 내란 특검에는 또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는 반대하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은 이제 지금 와서 무효화하자. 이게 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 와중에도 당권 투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란 특검이라든가 혹은 또 김건희 특검 이런 데 협조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도 하나 못 내놓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도 그런 의미의 면에서 보자면 저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약간 추하게 당권 투쟁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12.3 계엄 과정 또 이 내란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진상을 규명해서 밝히고 사죄하고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이달 말 6월 30일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런데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요. 네. 비대위원장은 1회 한해서 스스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월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이 결단하면요. 자신의 임기를 자신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 심정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얘기한다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저는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는 건 저는 자진 해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진정한 바람직한 태도인데 글쎄요, 지금 김용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여부는 아마 그건 내부에 이제 또
뭐 투쟁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갈등만 폭발할지 합의를 찾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갈등이 폭발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엄청난 덩치의 재산, 그리고 어쨌건 아직도 특정 지역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 기대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뭐 그 당권을 둘러싼 이 경쟁, 투쟁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지속적으로 좀 우리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저는 그런 기사를 생산해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G7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15일 이번 주 주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통화해서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또 협의했고, 뭐 관세 협의라든가 이런 또 당면 현안도 저는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가 사실은 지금 아주 빠르게 지금 외교 무대에 이렇게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기초가 아주 튼튼하다. 염려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투자해도 되고 또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노력해도 된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자세로 임하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교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